소개받은 대로 김정대입니다. 시작하면서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며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어요? 혹시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강의 끝난 다음에 저 이걸 인용했어요. 제가 인용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성 파트에 이걸 넣었어요. 여기 그냥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저는 짬뽕 영성이라고 수용하는 거죠. 삶의 인간의 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관계적 남성 영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제가 남성 신학을 공부했다고 누가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성 영성이 뭐냐고 웃으면서. 혹시 남성 영성 남성 신학을 공부 남성 신학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남성 신학이 뭡니까? 나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공부한 거는 관계적 남성 영성이에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혹시 신학하고 영성하고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남성 영성을 공부한 이유는 남자들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취약한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가출을 하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삶의 모든 것과 삶의 의미를 잃게 한 겁니다. 특히 1909년부터 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그리고 파업 또 파업에 이어서 경찰 특공대의 폭압적인 진압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약 20명이 넘었어요. 한 3, 4명 정도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반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저는 기룡전자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동반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위기 상황에 노출된 남자 노동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취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기룡전자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과 쌍용 자동차 남자 노동자들의 삶은 삶의 환경이 그리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큰 차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상력으로 싸움을 이어가지만 남자 노동자들의 경우는 투쟁의 강도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스스로 고립되는 것 같아요. 이 고립으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남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하고 고립될까? 그래서 이들이 관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게 된 겁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3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것도 많은데 핵심이 제가 얘기할 건데 핵심은 사실은 4장이고 5장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네. 근데 여기 이 앞부분을 빼놓고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하면 돼요. 네. 뭐 한 번 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직된 한국 문화, 한국 남성
이건 좀 제가 사회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리고선 2장하고 3장은 좀 심리학적인 접근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리고 4장은 좀 영성적인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선 5장은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보고 좀 쓴 거예요. 그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계적 남성 영성을 산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는 겁니다. 감정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요. 내가 책에서 배운 대로 내가 되지는 않아요. 감정이 그걸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 감정과 친해지고 감정에 솔직해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상호관계 혹은 관계 안에서 상호성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중년기의 남성들은 나름대로 가정과 다른 조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올바른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섬기는 리더십, 남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관계적 리더십, 그리고 감성적 리더십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인풋을 받았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수녀님이에요. 남성 영성을 공부했는데 수녀님이 저를 가르쳐줬어요. 참 모순 같지만 절묘한 이 통합입니다, 이게. 예. 수녀님이 저한테 메렌 콤포이라고 호주에서 공부한 우리 신부님들 다 아는 수녀님이에요. 이 수녀님이 저한테 제가 2016년도에 호주에 멜번에 도착했는데 3월에 전화를 했더니 한 일주일 쉬고 보자고. 그래서 저 찾아가니까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Prim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건데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 리차드 보야치스 어렵네. 몇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 수녀님이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왜 이걸 읽어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영성 분야인데 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책을 줬을까? 그리고 전혀 무관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십하고 영성이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제가 리더십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보니까. 수녀님은 저한테 이 책 빨리 읽고 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좀 읽었죠. 열심히. 열심히 읽고 그리고선 수녀님을 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책은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우리가 경험했던 강력한 리더십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감성지성이라고 그러죠.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성지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타인에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모든 조직에서 바로 이 감성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를 쭉 그냥 짧게 확 되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은 리더십이란 타인의 의지를 꺾어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독재적이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도자들을 경험했어요. 그죠? 쫙 떠올려 보세요. 그죠?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매우 위계적이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폭력적인 문화에 노출이 되었고 그 문화가 또 우리께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를 군대 문화를 통해서 그 폭력을 수용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자, 군대라는 데가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위계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폭력적으로 학대하는지를 배웁니다. 이곳에서. 근데 이 폭력 문화는 군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문화에 그대로 이식되어서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해온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조직과 직장 안에서 갑질,
그리고 권력 남용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요즘 그 미투 운동 또 그리고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을 뿌리 뽑으려는 움직임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단지 군대 문화만 그리고 직장 문화만 폭력적인가요? 여기 여성들도 와 계신데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우리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건데 동료 중에 누구야 혼인 주례를 하는데 거기 혼인을 하는 사람이 간호사래요. 그 간호사 세계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멘탈이 세지 않으면 거기서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위계적이면 폭력적이죠 사실. 이게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문화는 어때요? 우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만을 복음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폭력적인 한국 문화를 복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난 주교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부들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들 꽤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폭력을 학습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대체복무제 병역 거부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교회 안에 좀 여론화 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폭력적인 한국 문화를 복음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례는 받았지만 삶의 방식이 폭력적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폭력을 주고받는 데 무감각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폭력적인 문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문화의 경직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고와 행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기득권자들은 이런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한 사람들을 과격한, 불순한, 빨갱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회적 수치를 주어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판단을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권위나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외부에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 내부에 대해서는 못 본 거예요. 한때 국가는 수능적인 노동자들을 산업역군이라고 찬양했죠.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대접받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중년의 위기와도 같은 혼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대면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생애 발달 과정의 중년기의 특징과 과제를 설명하고 왜 한국의 중년들이 이런 중년기의 과제를 다루는데 서투른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발달 과정에서 중년기,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에릭 에릭슨의 관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에릭 에릭슨 인간의 발달 과정을 8개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각 단계마다 개발되어야 될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자마자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이 사랑해주면 신뢰감이 크겠죠. 근데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으면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로부터 자기 능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자율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과잉 보호를 받거나 과잉 보호를 받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격려를 받으면은 자율성이 확보되면은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의지력.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주도성, 근면성 뭐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그 중년기, 성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성인 전기하고 그 중년기에 대해서. 성인 전기 19세에서 35살까지 5세까지 얘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친구, 연인, 동료 사이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친밀함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 친밀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할 경우 고립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에릭슨의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한국 사회를 본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죠. 서로 친구를 만들고 그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친밀감보다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쭉 보면서 각 시기마다 개발해야 될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삶이 굉장히 꼬여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감이 생기면 나중에 삶은 또 다른 식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또 35세에서 50세 중년기는 다음 세대의 지도 과정에 참여하고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사회에 기여할 때 생산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산성 이런 특성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침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느끼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침체감을 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려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체감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다음 융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융은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인생의 정오라고 부르는 40살 무렵 정서적 위기를 수반하는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개성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봐요. 이때 큰 혼란을 경험하죠. 위기, 중년의 위기 있잖아요. 그죠? 그때 굉장히 큰 혼란을 경험하는데 그 혼란의 메시지가 있어요. 융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으로 오후를 보낼 수는 없다. 이제 오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야 됐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쓴 겁니다.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자기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좀 더 충만한 정체감을 획득함에 따라 그는 자신의 내적 자원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자신의 목적을 좀 더 잘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융은 인간 정신을 무의식에서 의식이 파생된다고 보고 있어요. 의식은 우리 정신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자아, 이고라 그러죠. 이고가 그러한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정신의 전체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아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고 아이디어이라고 그러죠. 이상적인 자아. 이고 아이디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 내용 가운데 열등하고 부정한 요소들은 자아에서 몰아내요. 따라서 한 사람의 정신을 이루고 있지만
자아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림자가 있죠. 예. 융에 의하면 30살 후반까지 남성의 인생은 균형이 잡혀 있다기보다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불균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남자들의 관심은 외부로 향해 있고 자기의 내적 관심사를 쫓기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외부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아의 소중한 측면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억압되기도 해요. 즉, 4가지 심리적 기능이 있는데 사고, 감정, 직관, 감각, 이 4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차원들이 고루 발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나 2개의 차원만을 월등하게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중년 남성들의 경우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어떤 기능적 요구가 굉장히 크죠. 이것 때문에 사고하는 차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감정과 직관 같은 차원은 발달시키는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시험 보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엄청 쓰거든요. 달달달 외우고 막 이해 안 돼도 외우고 오로지 그것만. 자아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익히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외적 태도 혹은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페르소나. 이와 함께 내적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에 적응하는 가운데 외적 태도에 대응하는 내적 태도가 생기는데 이것을 아니무스 이렇게 남자의 경우는 아니마, 여자의 경우는 아니무스. 거꾸로 됐네. 예. 남자는 이상적인 어떤 여성상이 있고 여자는 이상적인 남성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페르소나의 의미는 마스크예요. 이는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내보이는 사회적 모습입니다. 즉, 이 마스크는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에 맞는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생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와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하나의 부드러운 보호막이에요. 그런 면에서 페르소나는 유용하고 꼭 필요한 가면입니다. 그러나 페르소나가 그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페르소나를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또 다른 성격들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날뛰는 거죠. 이렇듯 자아와 페르소나가 동일시되면 내면 세계에서 동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중년기 이후에 자기 개성화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중년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좀 더 알면 우리들은 사회가 부과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억압한 본능적인 무의식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준 횡포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남자에 대한 성찰인데 재미난 책이에요. 2003년도 나온 책인데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저자가 전인권이에요. 이게 가수가 아니고 전인권이라는 학자예요. 전에 아마 성공회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정치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박정희도 아마 분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분석을 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정치학자인데 이 책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재밌어요. 예. 요즘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좀 많이 책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에 대해서. 근데 아마 남자들에 대한 책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이렇게 쓰여진 책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자신에 대한 성찰이 꽤 늦게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은 조금 더 오래된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책에 융의 관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신분에 관한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직책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부를 때 꼭 직책과 신분이 이름 다음에 따라 붙는다.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과장님, 뭐 이런 식이죠. 여기서 선생과 과장은 페르조나이다. 즉 우리는 선생 또는 과장이라는 마스크를 쓴 아무개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에 맞는 마스크를 쓰고 산다. 그런 면에서 페르조나는 유용하고 꼭 필요한 가면이다. 그러나 페르조나는 해로운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이 페르조나를 실제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사람은 우리 삶에 필요한 또 다른 성격들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로부터 소외된다. 이런 현상은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치고 심할 경우 인생을 망치게 된다. 아마 유용의 이야기를 그대로 어느 정도 인용한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제쳐놓고 딸, 아들, 어머니, 아버지, 여자, 남자, 학생, 회사원, 군인, 공무원, 교사, 노동자 같은 페르조나, 즉 사회적 역할에 더 충실한 삶을 산다. 문제는 그런 역할을 페르조나, 즉 가면이 아니라 실제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던졌다 해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질문 자체를 잊게 된다. 이분의 그 성찰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게 한국인들은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라는 가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융의 견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 융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이죠, 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 다니엘 레빈슨의 그 생애 발달 과정에서 그 중년기의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여기 The Seasons of a Man's Lif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인데 한번 볼만해요. 이게 1978년도에 그 출판된 책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썼냐 그러면 아니고 이미 그 10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 그때서부터 10년 동안 남자들 40명의 남자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그 발달 과정을 서술한 책이에요. 적은 거예요.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남자들의 나이에 따라 특정한 단계들이 행동을 형성하고 정서적 상태와 태도를 지배하며 개인적 위기에 기저를 이루는 등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얘기하듯이 인생의 주기를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봄이겠죠, 그죠?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요쯤 와 있어요, 저는. 늦가을. 여기 겹치는 단계 있어요, 요거는. 요게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올 수도 있고, 위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계절마다 특성이 있고, 생명체가 이 계절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듯이 사람들도 계절의 특성에 맞는 삶의 주제들을 대면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해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아동기, 0세에서 3세 사이를 얘기하는데, 내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과 원시적인 자기 감각을 형성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죠. 그리고 어린이가 되어서 가족들로부터 학교, 동료 집단,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더 큰 공간으로 자기의 사회적 세계를 확장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리고 사춘기를 통해서 성적 성장을 가져오는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죠.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사회화되는 과정은
계속 이어져요. 그 청년기까지도 사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청년기는 그 17세에서 45세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체적 활력의 절정기예요. 이 시기에 남성들은 사회에서 한 남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마련하고 준비합니다. 이 시기는 생물학적 기능, 즉 신장, 힘, 성적 기능 등등이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그때예요. 그리고 지능, 기억력, 추상적 사고, 그리고 특수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등등의 능력이 거의 정점에 이릅니다. 이때. 이 시기에 남자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돌보는 등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 투신하며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는 때입니다. 성공하려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강하게 맞물려서 때로는 서로를 강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심한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때가 아마 그 중년의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 중년기 설명을 하면요. 45세에서 45세 사이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힘이 청년기에 비해서 약해짐을 조금씩 느껴요. 사람들이. 이로써 젊음의 활력이 쓰러지고 있다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는 중년의 전환기로서 상당한 혼돈과 갈등을 주관하는 중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중년기 45세에서 60세는 기본적인 욕구가 적절히 감퇴함에 따라서 중년 남성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다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기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자신의 부드럽고 여성적인 측면을 더욱 풍부하게 통합함으로써 사랑관계의 질을 더욱 개선할 수 있어요. 사실 남성다움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에서 권리보다는 의무가 강조되어서 결국 자신의 욕구나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참 젊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을 이유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거를 막 억압하고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는 건데 이제는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계절인 가을은 개성화 과정으로서 삶의 양극단, 젊음과 늙음, 남성성과 여성성, 파괴와 창조, 집착과 분리를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양극 사이에는 창조적 긴장이 필요해요. 이 한쪽이 전적으로 옳고 한쪽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를 위해서 파괴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꼭 독립적으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와 그 집착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후기 성인기인데 이거는 그냥 장년, 노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해보고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중년의 그 과제인 삶의 극단의 통합 그리고 개성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서 그 개성화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들의 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제가 경직화된 사회문화, 미성숙한 의식 상태, 그리고 사회적 수치. 마지막은 제가 덤으로 더 적었어요. 이거는 이때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되고, 다음 시간에, 다음번 기회에 얘기해도 돼요. 영성 분야에 같이 논의해요. 우선, 제가 소셜라이즈 마인드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직화된 사회문화와 미성숙한 의식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직화된 한국 사회 제도와 문화는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수치를 줌으로써 사람들을 수능적인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수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사회적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로버트 캐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달 심리학자예요. 발달 심리학자가 그 Immunity Change라는 책에서 성인의 정신 발달 과정의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사회화된 마음 상태, 뭐 마인드라고 해도 되고,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자기 권위를 가진 상태, 그리고서 자기 변화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화된 마음 상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미성숙한 상태예요. 이게 어른들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어떤 면에서 꽤 미성숙한 면이 있는데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회적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신 발달 과정에서 미성숙한 상태인 사회화된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외부의 환경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외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셜라이즈 마인드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한하고 외부의 권위, 특히 조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타인의 기대와 신념과 가치를 따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꽤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정신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책임감이 없어요. 종종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종종 성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 갈등을 회피해요.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관계도 발전시키는 거고, 뭐 우리 그 조직도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성실함과 충성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했냐에 따라서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함과 충성심은 책임감과 숙명의 정도를 결정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과 대화하기보다는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대화가 필요 없다고. 대화를 조직과 그 서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화하자 그러면은 권위에 도전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그 수도자들도 숙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수련자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형제는 난 수련이 제일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이게 그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그 심리적 의존 상태에 대해서 그 로버트 케이건이 또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밖에 어떠한 확실한 안내, 제가 이게 번역을 이렇게 써요. uninfallible guide, 뭐 무리적인 얘기할 때 infallible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틀리지 않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infallible guide를 그냥 확실한 안내라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그 편안하게 권위를 부여하거나 그 권위에 우리는 충성과 신앙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의존의 본질이다. In of our head라는 책인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여기 I가 더 있어요. I. In of our head라는 책에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중년의 위기는 매우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자가 문제고 그 외부 세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못 갖죠. 내가 문제라고 할 때 이제 문제의 해결이 좀 그 가능성, 문제가 좀 해결의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외부의 그 권위에 뭐라 그럴까요? 의존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지도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그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심한 경우는 자신을 그런 권위적인 문화에 지나칠 정도로 동일시해요. 사실 경직된 문화, 예를 들어가지고 권위주의는 평범한 조력자들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그 철학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아잉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아잉만이라는 그 나치 부역자가 그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잡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해요. 전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파견이 돼서 미국에 망명을 해서 살고 있는 율택의 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재판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보고서를 낸 책이에요. 이게 그 예루살렘의 아잉만. 여기서 이제 악의 평범성을 정의를 해요. 이 사람이. 그 악이란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인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 사회적 수치도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그 거짓 자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사회적 수치가 그 가능한 그 이유예요.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우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척도로서 존경과 명예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수치의 원리는 존경과 명예를 끊임없이 찾는 것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존중에 대한 우리의 깊은 열망은 우리를 사회의 지속적인 승인에 의존하게 합니다. 모든 사회는 사회적 수능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승인의 영향력을 이용합니다. 예, 우리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가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잖아요, 그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지메 시키잖아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비슷한 말이 왕따 시킨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거죠. 사회적 수치는 지배 문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별하고 모욕하는 양극화된 그 폴라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양극화된 아니면 편가르는 문화를 만듭니다. 그 사회적 수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줄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보호와 인정 없이 여기서 생존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 심한 경우는 여기서 나가. 배제하는 거예요. 사회적 배제. 그 사회는 지배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빨갱이, 불순분자 같은 부정적인 이름으로 낙인을 찍고 그 그룹으로부터 추방하려고 위협합니다. 하나의 예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뭐라고 했어요? 시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막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회적 수치를 주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꺾기도 해요. 따라서 사회적 수치는 종종 사람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가치의 조건에 걸맞도록 거짓 자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갖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병직된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이 자기를 대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지난주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었잖아요. 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사회적 수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내적 갈망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사회적 수치를 극복한 사람들은 내적 깊이, 자기 존중, 그리고 자율성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수치를 무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존 시에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존재하는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대안적인 모임이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서로 상호성을 발전시키며 사회적 수치를 바꾸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 다름 아닌 사회적 편견을 갖다가 몰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수치를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수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더 성숙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그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뭐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다른 데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소셜라이즈드 컨셔스니스를 넘어서 셀프 오서링 컨셔스니스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진정한 자기를 찾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한국 문화의 경직성은 한국 중성 남성들의 심리적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 권위적인 문화에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사회적 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 또는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의식 상태는 자기 권위를 갖는 의식,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회화된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을 당하였고, 이는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나? 이는 자기 신앙에 관한 질문이고 소속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로 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성화는 다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또 중년기는 젊음과 늙음, 남성성과 여성성, 파괴와 창조, 그리고 분리와 집착이라는 삶의 양극을 통합하여 삶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여유 있게. 중년기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편견 없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성적인 차원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